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좋은 카페가 있어서 이제 들어와서 녹지와 함께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려고 왔어요. 훨씬 환기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는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강의가 거의 브이로그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2층은 저 혼자입니다. 저도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 공간 좀 좋네요. 이제 이 카페 이름은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여드려야겠다. 저는 이제는 제가 바다 쪽을 계속 이제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엔 이런 녹지가 좋습니다. 이런 녹지가 좋고 식물이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식물이 많은 곳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음 공간은 이런 산 같은 곳에 좀 만들까 생각 중이거든요. 공간 중에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엄 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뮤지엄 산이라고 있는데 다음에 거기 검색해서 혹시 강원도 쪽이나 원주 쪽 갈 일이 있으면 꼭 그곳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자연과 어떤 건축물과 그리고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그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 거죠. 뮤지엄이 브랜딩이 되는 것은 사실 공간이 브랜딩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좀 살려서 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뮤지엄과 그리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통섭해서 만든 어떤 그런 공간이 바로 그 자체가 브랜딩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브랜딩 그리고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 어떤 한 특징만으로는 이제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융합과 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브랜딩이 훨씬 큰 효과를 누리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진입도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많은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여러 학문에 대한 통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먼저 국가 브랜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었고, 그리고 국가 브랜딩의 효과 기억나시나요? 먼저 국가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해외에서 대외 신용도라고 하거든요. 대외 신용도의 어떤 신용 등급의 상승,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가 굉장히 좋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신용 등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덕분에 나라들은 모두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나라에서 발행한 어떤 채권이죠. 빚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투자금이나 빚을 가져올 수 있는 채권을 마련해서 나 언제까지 이걸 갚겠소 하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의 발행에 있어 어떤 신용 등급을 상승시켜서 그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가 있고, 또 그 채권을 통해서 국가 차입금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용 등급이 높으면 개별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신용 등급도 함께 상승하면서 글로벌 투자나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죠?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경쟁력의 순위가 조정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 국가 경쟁력 순위의 상향 조정을 위해서 메가 이벤트를 되게 많이 개최를 합니다. 올림픽, 또 월드컵, 뭐 엑스포 이런 것들의 이제 상향 조정 때문에 순위의 상향 조정 때문에 되게 많은 어떤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또한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그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글로벌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국가 경쟁력 순위의 상향 조정을 국가 브랜드를 통해서 깨차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1990년대 아니 2000년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 국가의 영향력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국가 브랜드를 강성국이라고 하죠. 예전에 미국이랑 이라크랑 전쟁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라크 전이 있었거든요. 그 이라크 전에서 사실 나라와 흔히 말하는 싸움에 있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는 없지만 이런 국가 브랜드, 특히 미국은 대외 원조 그리고 뭐 다른 국가의 어떤 기반 산업들을 만들어주고 또 전쟁 폐허가 된 곳을 다시 복원해주고 이런 어떤 나라가 복지와 또 강성국이란 어떤 뭐 군의 강세, 군사력 등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나라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 메이킹을 계속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형성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유야 전쟁의 이유야 많거든요. 뭐 석유 때문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명분 때문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명분을 다 제하더라도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이미 이라크가 나쁜 나라가 되고 미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국가 이미지가 있었죠. 하여튼 뭐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이런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영향력 확대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20을 개최할 수가 있었죠. 국가 이미지가 계속 좋아지면서 그리고 국가 경쟁력과 국가 경제 순위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순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 G20이라는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엑스포 2030 엑스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런 걸 유치할 확률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에 있는 그런 국가의 영향력은 200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국가 브랜드를 만들 때는 사실 좀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일장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국가의 브랜드 자체를 해가 뜨는 나라로 그 세계 무대에서 계속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줘서 어떤 아시아 하면 국기 기억나요, 여러분? 일본 국기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시아의 이미지가 한때는 그런 일본의 이미지가 굉장히 컸다. 대부분 아시아인들이 지나가면 재패니즈, 특히 일본어를 많이 썼습니다.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중국인이 지나가든 한국인이 지나가든 일본이 쌓아놓은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아시아를 대변하는 이런 브랜드까지 선동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도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옷차림이나 아니면 생김새나 말투를 보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외국 사람, 유럽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니하오, 그 다음에 뭐 곤니찌와 이거를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아시아에서 있는 국가 브랜드가 한국도 굉장히 많이 가져졌다는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미지가 반영되고 국민한테도 그런 이미지가 투영이 되어서 국가 브랜드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도 확립이 되고 국민의 정체성까지 확립해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국뽕이라고 합니다. 애국심을 좀 고취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또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중요한 국가 브랜딩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때까지 선행 연구라고 하죠. 연구자들이 국가 브랜딩에 대해서 많은 의미와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의 중요한 담론은 기술 경제 접근 방식이라고 있어요. 테크니컬 이코노미 어프로치라서 해서 이 브랜딩은 비즈니스 회사의 영역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영역을 떠나서 총체적인 어떤 브랜딩을 통해서 국가 브랜딩
만드는 거고, 그게 또 장소에 의해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경제 접근 방식은 주로 어떤 걸 설명하냐면 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지금 부산에서 국제관광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특히 도시 브랜드에서, 국가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랜드마크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어디죠? 생각나는 게 있죠. 프랑스는 뭐가 생각나요? 에펠탑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중국은 뭐가 생각나요? 만리장성이 생각나고, 또 이탈리아 하면 이태리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접근적 방식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나 이런 여러 가지 형상화된 구조물 또는 공간을 통해서 장소 브랜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런 기술 경제적 접근 방식에서의 있는 랜드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도시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를 랜드마크로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가 있나요? 그렇게 있죠. 또한 국가 브랜드는 정치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런 국가 브랜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퍼블릭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외교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유럽의 학자들은 보통 공공외교나 또 국가 이미지 전략, 그리고 국가 명성 관리에 보다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가 브랜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치적 접근 방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국 학자들은 주로 이제 미국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춰서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에 어떤 선진으로서의 공공외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국가 이미지 전략이나 브랜드라기보다는 국가 이미지 전략이나 또는 국가 명성 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어떤 이타심에서 비롯된 외교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원조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착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때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냉전체제 기억나시죠? 공산주의와 어떤 민주주의의 대립이 있었죠. 여러분들 공산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공공 배분, 소유자산의 공유, 민주주의는 합리적 의사결정, 자유민주주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체제 선전은 모두 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50대 50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민주주의가 승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체제 선전에 있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가 승리를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에 살고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선전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데올로기에서는 승리한 자가 옳은 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꼭 어떤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의미보다 민주주의가 승리를 했고 더 좋은 이념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라는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정치 외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가 브랜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명성 관리나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계속 다루고 있다. 주로 어쨌든 정치에 이용을 하는 것이죠. 정치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도시를 좋아하시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국가 브랜드나 도시 브랜드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브랜드, 제품 브랜드까지도 요즘에는 문화적 접근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접근 방식은 어떤 건가요? 문화, 커뮤니케이션, 뭐 사회의 비평 이론에 그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문화적 접근 방식의 학자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 문화의 어떤 정의를 죄송합니다. 정의를 굉장히 잘 설명한 게 있는데, 문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릴 수 있는 울림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한 침투력 또한 강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몇 천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거를 BTS는 사실 약 한 4, 5년 만에 다 이뤄낸 거죠. 그게 뭐냐면 문화는 지금 시대에 가장 빨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지셔닝하고 어떤 타겟팅을 할 수 있는, 타겟팅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마케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 중에 KTNG 기억나시나요? KTNG의 상상마당 기억나시죠? 상상마당이 부산에는 서면도 있고 또한 서울에는 홍대에 문화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떤 그 당시에 메이커스 또 어떤 아티스트들의 진출장으로 뭐 전시도 열고 또 메이커스가 만드는 어떤 핸드메이드 상품을 가지고 아니면 아이디어 제품을 가지고 그곳에 전시를 하고 이런 사회 공헌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문화로 접근을 해서 어떤 아티스트도 육성하고 또 어떤 메이커스들도 육성하고 이런 걸 통해 KTNG가 사실상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KTNG 뭔가요? 그쵸? 담배 인상공사잖아요, 여러분. 담배 인상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담배에 대한 인식을 그런 상상마당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어떤 지원을 통해서 CSR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기업 이미지를. 그것처럼 문화를 이용해서 어떤 국가 브랜딩을 하거나 도시 브랜딩을 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나이스한 국가 브랜드를 문화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또 어디가 있나요? 서울은 어떤가요? 뭘로 했죠? 우리 부산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나요? 부산은 무슨 문화가 있죠? 먹거리도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술도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K-팝, K-드라마, 그 다음에 K-시네마를 통해서 지금 통체적으로 묶어서 K-컬처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 K-컬처를 해외로 콘텐츠로 수출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거일득이라고 하죠.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우리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만들어내는 어떤 총체적인 체계입니다. 특히 문화적 접근 방식은요, 아무리 국가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잘 되진 않아요. 문화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 우리 일상성이거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바로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어빌리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히스토리,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문화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모습 자체가 다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이런 브랜딩을 오히려 로컬리즘을 통해서 찾는 것이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 도시 브랜드 만들 때 엄청 멋있는 랜드마크도 좋아요. 그리고 예산이 엄청 투입된 어떤 어트랙션도 좋고 테마파크도 좋은데 가장 오래가고 가장 검증되었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바로 로컬리즘이에요. 부산에 사는 모습을 문화를 통해서 세계에 전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세계 무대에서 먹힙니다. 먹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신박할 수 있죠. 새로울 수 있죠. 죄송합니다. 요즘에 계속 그런 말들 쓰게 되네요. 새로울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접근 방식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정치적 접근 방식과
사실 조금 부딪히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문화적 접근 방식이 국가 브랜드를 만들고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고 치면 자연스럽게. 하지만 정치적 접근 방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국가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민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가고 국가가 주도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문화적 접근 방식은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기술 경제적 접근 방식이나 아니면 정치적 접근 방식과는 문화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 논리적 차이는 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과제도 설명을 할 것인데 한국의 국가 브랜드의 파워 분석을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두 가지 과제를 하셔야 되는데 수압 분석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해봤죠. 수압 분석 할 거예요. 수압 분석을 하되 여러분들 A4지 그냥 하나에 제출을 하되 A4지의 위에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냐면 위에 거는 한국에 대한 수압 분석, 한국 자체에 대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수압 분석, 밑에는 부산의 브랜드, 도시 브랜드에 대한 수압 분석을 해서 한 페이지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쓴 다음에는 컴퓨터로 해도 좋고 아니면 오드로 해도 좋고 손으로 해도 좋고 쓴 다음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USAN 컨트롤 할 때 C, 빅토리아 할 때 V, 백스킬 할 때 B, 그 다음에 골뱅이 gmail.com 부산 CVB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꼭 보내주시길 바래요. 과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서 저의 과제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못 듣겠죠. 여러분들 영상 강의라면 굉장히 목이 틉니다.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대략적인 큰 틀을 한국에 대한 수학 분석을 잡고 갈 거지만 여러분들 나름 생각한 것, 제 강의와는 좀 다른 어떤 한국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한 수학 분석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외국인이 코레아, 고려에서 비롯한 코레아를 하면 알까요? 우리의 이미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그쵸. 우리는 분단 국가로의 이미지, 좀 위험하다라는 쪽이 되게 많고, 그리고 관광을 와본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죠. 서아시아 쪽은 아니고 이스트 에이시아는 이미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고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고 우리들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 이미지부터 한번 말을 해볼게요. 우린 관광학도니까. 관광학도는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없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들이 없다. 중국에서 봤고 일본에서 봤던 것들을 중간에 섞어서 그게 바로 한국 문화다라고 보통 관광객들이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체류 일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체류 일수가 굉장히 짧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체류 일수가 짧을수록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소비력이 낮다는 거죠. 체류 일수가 가장 긴 곳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생각보다 대륙이 굉장히 넓고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체류 일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땅덩어리가 좁고 넓은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관광 인프라와 그 나라의 문화와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가름되거든요. 사실 하지만 재방문율이 높은 것은 또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재방문율이 훨씬 높은 곳이 일본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가 브랜드에 있어서 이미 일본은 많은 종류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역사 문화 자원에 있어서의 어떤 고유 문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식도락 문학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음식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디저트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역사는 비교적 유럽에 비해서 길진 않지만 일본 나름대로의 현지화를 시켜서 디저트 쪽도
커피 소매랑도 마찬가지고요. 디저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소니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전자기술, 전자기기 장비 또는 뭐 가전제품 또는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좀 잘 만들어져 있고 나름의 아시아 쪽에서 있는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경제, 정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일본은 의외로 체류 기간도 길지만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특히 우리 한국에서의 한국인들의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가깝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나라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 달 살기도 가능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가 브랜드의 현 주소는 이렇습니다. 또 아까 전에 어중간한 문화 공통적으로 어중간한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전체적인 브랜드는 존재감은 있어요. 비교적 존재감은 있지만 LG나 삼성에 대한 브랜드보다 국가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파워가 낮습니다. 메이드 인 그래서 삼성은 한때 해외에 수출할 때 메이드 인 코리아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메이드 인 삼성 그리고 LG 또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는 데 대한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차이나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라는 걸 한때 쓰기도 했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국의 인지도가 좀 높아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여 나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이런 경우는 워낙 한국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명성을 이제는 좀 익히 널리 알리고 있죠. 또 세계인들의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게 있냐면 김치. 여러분들 이 김치가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해외라고 생각할 때 김치가 굉장히 우수한 문화기는 해요. 우수한 문화지만 여러분들 똠양꿍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뭔가 강력한 이미지가 구축이 된다고는 들진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